일각에서 소위 물수능 이슈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공정한 수능이 결코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입시에 대해서 뭘 아시느냐는 식으로 폄하하고 있는데 헛다리 짚은 것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수능 5달 앞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난이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쉽게 출제하라는 거야?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트라인에 세우고 체포 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뉴시스와 뉴스원 그리고 연합뉴스 등의 통신사들이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제 얼굴을 이렇게 몸받쳐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각도의 중요성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가 청년 최고위원을 언급해 주는 것 자체가 쏠쏠하게 남는 장사였고 네. 장경태 의원을 톡 건드렸다가 이재명이라는 폐륜 대어를 낚았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어제 잘 정말 보냈습니다. 덥더라고요. 네, 오늘도 많이 덥고. 오늘도 덥죠? 네. 네, 오늘은 저 실내에만 있어가지고. 네. 자,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을 두고 네.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소식을 다뤘는데 역시나 상당히 폭발력이 큽니다. 일단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은 사라질 네. 거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킬러 문항은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에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면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속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도 했는데요. 여권에서는 장관이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전해서 논란을 키웠다면서 이주호 책임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줄이자는 취지였는데 마치 대통령이 직접 그 수능 네. 난이도에 개입한 것처럼 비춰졌다. 이게 아마 그 국민의힘의 주장으로 보이는데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성급한 입이 진짜 문제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수능이 5개월 남았는데 즉흥적인 발언으로 수험생에게 큰 혼란을 준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는 건 이 정부의 단골 해명이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여권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도 본인 발언이 혼란을 야기하자 대통령이 또 남 탓을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준비 안 된 발언을 던지고 뒷수습하는 이런 패턴이 네. 반복된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문제의식인데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냐, 윤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또 역공을 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윤 대통령은 조국 일가 대입 사건을 수사하는 등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면서 입시제도 전반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전직 대통령 수사하면 통치 전문가, 댓글 수사하면 인터넷 전문가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러니까 수능을 주관하는 평가원장이 사의를 표했다는 그런 네. 속보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뉴스픽에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불법 정치자금 의혹, 또 개인사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네요. 네, 맞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내년 총선에도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보 의원은 가정사와 경찰 수사로 심려를 끼친 걸 사과드린다면서 결자 해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황보 의원의 전 남편은 언론과 실명 인터뷰를 하고 수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주민에서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월요일부터 뉴스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또 손을 흔드네요. 반가워요. 네, 5시라서. 예.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채커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박마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재발로 출석해 영장 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이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드러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좋은 얘기를 하면서 다만 어떻게 실전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현 정권을 오포 정권이다, 5가지를 포기한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따 상황실에서 류 실장이 설명할 거죠. 네,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당정 협의를 열고 당장 9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킬러 문항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으로 교육 현장에 논란이 일자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수습에 힘을 쏟는 모습인데요.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크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킬러 문항 배제, 머그샷 공개, 벌써 35도, 징계 결정, 또 비상문 난동으로 가져왔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능 이제 1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수능 D-100일도 아닌데 벌써부터 뉴스픽에서 수능 D-Day를 계속 세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론이 불거온 나비 효과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결국 사과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육부 수장으로서 윤 대통령이 연초에 강조한 쉬운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구현해내지 못한 데 따른 사과이지만요. 이 장관이 대표로 공개 사과에 나선 이유 아무래도 지난 목요일 대통령 지시를 잘못 브리핑한 데 따른 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브리핑 직후 이 장관에게 엄중 경고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역시나 대통령실에서 선을 긋고 있지만 이 장관 경질론에 이어 사퇴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질론 사퇴론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뭐 인사권자의 권한이시니까요. 저는 하여튼 뭐 이번에 그 계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잘못 전달한 거였다면 왜 브리핑 당시 바로잡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당시 바로 옆에는 김은혜 홍보수석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더욱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했던 미국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어 논란이 일었죠. 그때도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주어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 주어가 그 당시에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면 그 인터뷰 현장에서 누군가가 이것은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래서 정정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대통령실이 상당히 미숙하다. 따라서 유승민 전 의원은 이때보다도 더 전으로 돌아가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또 남 탓을 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야권에서도 문제는 대통령이야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 비전문가인 윤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를 꼬집는 목소리가 큽니다. 제가 보기엔 역대급 인스턴트 요리가 대통령 발로 나온 건데 이거를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없는 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내라고 할 정도의 방향 제시를 했으면 대안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없이 대통령이 문제 이렇게 내라 저렇게 내라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봐요, 저는.
네, 실제 제가 휴가를 갔을 때 뉴스픽을 책임졌던 우리 배양진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은 작은 정부와 속도감 있는 일 처리를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지향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지시사항 하나도 소관부서는 물론이고 정무, 홍보 라인에서 모두 살핀 뒤에 나가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그 과정이 축소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오늘 여권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 윤 대통령 본인은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입시에 대해서 뭘 아시느냐는 식으로 폄하하고 있는데 헛다리 짚은 것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 초년생인 15대부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보셨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네, 지금 이 말에 대한 평가는 정 의원님들한테 맡기도록 하고요. 이제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정에서 오늘 집중 타겟팅한 대상은 바로 수능의 킬러 문항입니다. 이 킬러 문항 당장 9월 모의평가 때부터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9월 모의평가 9월 6일에 실시되니까 석 달도 남지 않은 건데요. 그렇다면 변별력을 담보할 뾰족한 수는 있는 걸까요? 기존에 논란이 되어온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에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하기로 하였다. 네, 출제 기법의 고도화라니 여기에 대해서 감이 좀 오시나요? 정 의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제가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저 울반장이 미니 응답하라 다정회를 진행해봤습니다. 수능을 본 지 몇 년 안 된 우리 다정회 팀 대학생 인턴들이 의견을 남겨줬는데요. 아이디 장한땡님, 수능의 특징을 망각한 것 같아요. 수능은 암기력을 보는 시험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댓글 주셨고요. 아이디 김땡원님, 출제 기법을 고도화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모두 감사드리고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바로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세웠던 공부 계획이랑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나아갈 방향을 조금 혼란스러워하면서 또 멘탈을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될 것도 좀 걱정스럽긴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생각처럼 물론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 시장을 찾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 때문에 당정의 애매모호한 메시지가 불안감을 키운 만큼 사교육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킬러 문항이 없어진 수능 대신에 논술 면접을 잘 보기 위한 사교육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사교육 문제 해결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시당초 수능만 건드린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말은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늘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것이 입시제도 개선이었고 개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성공을 못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입시라고 하는 것 한 가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다른 거, 예를 들면 대학 서열화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또 뭐 취업의 이익과 불이익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입시 하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해결 방안을 찾기가 어렵죠. 네, 두 번째 픽은 머그샷 공개입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논란거리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됐는데요. 바로 사진 공개 이틀 뒤 실제로 공개된 전주환의 실물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진짜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앞서 공개된 사진으로는 지금의 전주환을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 과앱 살인 사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피의자 정유정의 신상 역시 공개 결정이 났지만 이때 공개된 사진은 고등학교 동창도 못 알아보겠다고 했고요. 더욱이 정유정 검찰로 송치될 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렸습니다. 이번에 정유정 같은 경우도 얼굴을 공개했는데 너무나 실물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정유정 같은 경우 나이가 저렇게 어느 정도 어리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도중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지금 현재 얼굴을 갖다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밖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때도 드러난 허점까지 더해서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데 찬성하는 걸로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당정은 신상공개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상공개 때 최근 30일 이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위 머그샷도 찍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신상공개 범위 확대도 추진합니다. 당장 부산 돌려차기남처럼 묻지마 폭력 범죄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요.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만 적용하던 신상공개 제도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로 범위를 넓힙니다. 일각에서는 인권 침해 우려도 나오는데요. 여당에서는 신상공개 매번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결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또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인권 침해적인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픽은 벌써 35도로 가져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참 덥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은 35도까지도 올라갔는데요. 공식 최고 기온도 34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벌써 갈아치웠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하는데요. 6월 중순부터 이렇게 덥다니 올여름 정말 걱정입니다.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벌써 세계 곳곳이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도와 멕시코 등지에서도 4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중입니다. El calor ya es muy intenso. A comparación de otros años se siente mucho más. Y pues las precauciones que, bueno, las que yo tomo, ya me hidrato más. El usar ropa pues fresca, acorde al calor. Y el protector solar, usar el protector solar, que a mí casi no me gustaba. 네, 네 번째 픽, 징계 결정으로 가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사건을 맡고도 재판에 세 차례 나가지 않아서 그대로 패소했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이 현재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원까지 갔는데 그 앞에서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는 다음 날로 날짜를 수천 배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 알아보니 3번을 안 간 거예요. 2번을 못 갔을 때도 할 수가 있었대요. 재판이 끝나지 않을 수 있었대요.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한 달간 이번 사건 검토를 거쳐서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건의했는데요. 오늘 유족은 검은 상복을 입고 학폭 피해자인 딸의 영정사진을 든 채 변협 회관을 찾았습니다.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뻔뻔한 일이라면서요. 영구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변협 논의 결과는 들어오는 대로 다정의 중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또 비상문 난동으로 가봅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서 인천을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또 비상문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륙한 지 1시간 정도 지난 뒤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건데요. 그때 이미 9,000m 상공을 비행 중이라 이 기압 차이도 있었고 잠금 장치가 있는 기종이었기 때문에 비상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이 승객은 승무원들이 곧바로 제지에 나서자 위험
위협적인 행동까지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천에 도착한 즉시 공항 경찰대에 넘겨졌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정치부에 시작하기 직전에 들어왔던 소식. 제가 아까 서서 간단히 속보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책임지는 기관이잖아요. 6월 모의평가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문책한 지 나흘 만입니다. 이규민 원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6월 모의평가 관련해 기관장으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사임이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함이라면서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님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한 마음이라고도 했는데요. 평가원은 수능 취재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서 올해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여권에서 이제 이주호 장관 책임론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장관 본인도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죠. 여기에 평가원장도 이제 사의를 표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건 분명해 보이고 정부와 여권이 오늘 당정 협의를 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아까 유체커가 설명을 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수능 혼선이 불거졌죠. 이 대통령실과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문제 해결의 의지였다, 이렇게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당정 협의도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협의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정은 사교육 수를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 진단과 함께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EBS를 활용한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유 수강권 지원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당정은 또 이 자율적인 교육 혁신의 일환으로 자사고와 외국어고, 이 국제고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를 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이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인데요. 전임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 정책으로 이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학력 저하, 행복도 저하를 가져온 등 이 교육의 질을 저하시켰다는 국민의힘의 비판과도 맞닿은 지점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옵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면서 자사고와 국제고, 외고를 존치하겠다는 당정 협의 내용은 불협화음이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발제에서 전해드린 박도순 명예교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요. 오늘 당정에서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이 이 줄세우기 대입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대통령의 발언이 곡해됐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교육부를 많이 비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오후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했다면서 혼란을 자초한 데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다시 국민에게 와닿는 파급력이 큰 사안에 있어서 고민을 소홀히 하는 정부 당국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교육부라고 했지만 이주호 장관을 겨냥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장관 개인이 아닌 교육부에 대한 문책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아까 보니까 울체커가 본인을 울 반장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 예, 제가 조금 그렇죠. 명칭에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전에 근데 반장이라 불렸던 적은 없잖아요, 울체커는. 저는 그렇게 불린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전부터 다정회를 챙겨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울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9월부터 킬러 문항 아웃, 교육계 사교육 그래도 안 없어진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비판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고 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깜짝 선언을 했죠. 국민의힘은 앞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 이런 공세를 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검경의 구두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압구정 정권이라는 별칭을 지어줬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인데요. 글자 그대로 서울 강남의 특정 동네 이름의 뜻은 아니고요. 압수수색과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한다 이렇게 앞글자를 딴 겁니다. 사실 이 대표가 본인이 그 중심에 서 있죠. 수차례 압수수색을 받았고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었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전격 선언을 했는데요. 검찰이 만약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온다면 제발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네, 제가 좀 부지런한 편이어서요. 아침 일찍 이 사전 배포된 연설문을 살펴봤는데요. 그때는 불체포 특권 포기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늘 연설 현장에서 깜짝 발표를 한 건데요. 민주당은 이 대표뿐 아니라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가 됐던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켰죠. 당 전체의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자 정치적 승부수를 꺼내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부결된 체포동의안 다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 그냥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 그러면 어쨌든 세우겠다니까 환영할 일인데 지금까지 그 불체포 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 다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을 당시에는요. 그 다른 혐의로 곧 또 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죠. 지금 약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때 당시 일각에서는 표결에 붙이지 말고 그냥 이 대표가 직접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라 이런 조언도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거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때랑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 대표의 선언 어떻게 실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교섭단체 연설을 쭉 지켜본 한동훈 장관은요. 불체포 특권 포기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기존 입장보다는 좋은 얘기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뭐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네, 이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배수진을 친 이 대표. 오늘 연설의 대부분을 사실은 윤석열 정부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압구정 정권이라는 말 말고도요. 오포 정권이라는 별칭을 또 붙여줬는데요. 이 민생과 경제, 정치와 외교, 국민 생명과 안전을 모두 포기했다라는 뜻이 담겼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가계부채는 늘고 야당을 만나지는 않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오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대표의 오늘 연설에 민주당에서는 환호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야유와 고성,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여당의 야유에 대해서 이 대표는 연설을 잠시 멈추고 여당 의원들을 흘겨보는가 하면요. 제 얘기 좀 들어보라라고 원고에 없던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양회동 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장동 수사에서 몇 명이나 죽었어요?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비난만 하지 말고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네, 이 대통령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당과 타당 모두에서 이런 격렬한 반응이 나오는 거 오랜만인데요. 내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일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단서가 포착이 됐는데요. 김 대표가 이 대표의 연설문 제목을 비꼬는 메모를 남긴 장면이 사진으로 찍힌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라는 게 이 대표 연설의 제목인데 그 밑에 대역행의 시대, 진보를 거슬러 이 퇴행을 자초하다라고 썼습니다. 이런 야당 비판도 연설에 담길 것 같은데 오늘 이 대표의 연설은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쇄신의 모습, 개혁적 모습을 연출하려고 애썼지만 이 대표는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옳습니다. 비록 이재명 대표가 당 내부로부터의 퇴진 압력, 사퇴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어떻든 만시지탄입니다. 자당의 행태에 대한 반성은 없이 그저 현 대통령 탓, 현 정부 탓으로 채운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두고 내로남불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네, 이 대표의 연설 다시 좀 더 짚어보면요. 국민의힘의 가장 많은 항의를 받았던 부분은 바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연설을 할 때 이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쪽을 쭉 바라봤는데 항의하는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로 본회의장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이러는 한덕수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쟁점화를 하겠다 이런 뜻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지난 3일 부산 장외 집회에 이어서 지난 주말에는 인천으로 갔습니다. 모두 바다와 인접한 대도시죠.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염수 위험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부르라고 했었죠. 이 국민의힘이 핵 오염수라고 표현한 사람은 고발까지 했다면서 본인은 핵 폐수라는 표현을 쓸 테니 본인도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 정화된 오염수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오히려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들으면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말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먹겠다고 말합니까? 최대 피해국 대한민국의 총리가 그렇게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려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이 핵폐수라는 단어 극단적인 선동이라고 맹비난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제2의 광우병 파동을 일으켜서 총선 승리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최근에 소금 사재기 현상이 있죠. 이거 역시 민주당의 선동과 공포 조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도 토요일마다 전국을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괴담으로 당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면서 순회하고 있는데 이게 뇌피셜 이런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 만큼 터무니없는 괴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작정 괴담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면서 소금 사재기 같은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수산시장이나 횟집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하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괴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서 야당 정치인들을 비판했는데요. 과거에도 광우병 괴담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이런 그 괴담으로 어민, 수산업자들이 또 피해를 입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과학의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런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고 또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말 후진적이고 또 반지성적이다. 네, 아직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된 것도 아닌데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 분명히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런 심리를 괴담에 선동된 것이라고만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데요. 지금의 소금 품귀 현상, 일부 중간 도매상들이 폭리를 예상해서 물건을 몰아서 사들이는 방식의 사재기 혹은 매점 현상 아니죠. 다수의 소비자들이 너도 나도 조금씩 더 많이 비축해 놓으려는 불안 심리가 반영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야당에 선동된 거라면 그건 진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큰일인데요. 야당 선동을 탓할 게 아니라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소금 생산량 문제 없다고 안심시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6월 7월 달에 생산량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천일염은 이번 달부터 점차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어서 공급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네, 방금 보신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이재명 대표의 이 핵폐수 표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단어 선택 우리 국민들께 과도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는데요. 정부 여당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야당은 정확한 비판으로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너무 과한 바람일까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하며 윤석열 정부는 압구정 정권, 오염수는 핵폐수 혹은 과도한 선동.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저희가 내일 이제 자세하게 좀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일본의 이제 오염수 논란까지 다뤄봤는데 중국 관련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사이에 외교전이 좀 열렸는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중은 미국 국무장관의 5년 만의 방문이고요.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미국 외교수장의 첫 방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심상찮았던 만큼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외교가에서는 이번 방문으로 인해 당장 성과가 나거나 관계 개선이 되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을 앞두고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상현 의원의 의견도 직접 들어보시죠. 미중 간의 G2 간의 어떤 패권 경쟁, 기술 경쟁의 이런 여러 측면이 녹아 있고요. 결국 거기서 이게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거다. 소위 말해서 신뢰 구축, 컴피던스 빌딩이라고 하죠. 컴피던스 빌딩을 해 나가서 어떤 뭔가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거, 그게 미중 간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양국 간의 의견차가 드러나는 대목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블링컨 장관이 중국 외교 라인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났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왕 위원이 대중 독자 제재 철회, 첨단 반도체 등 중국 과학기술 발전 압박 포기, 또 중국 내정 간섭 금지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타협과 양보의 여지가 없다고 했고요. 또 대화나 대항이냐, 협력이냐, 충돌이냐 사이에서
선택하라 이렇게 미국의 정책 전환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이견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 통제가 필요하다. 또 소통을 강화하고 양측의 이익이 공유되는 분야에서 협력하길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블링컨 장관의 방문 중은 오늘까지입니다. 이 입장차를 많이 드러냈는데 오늘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계 개선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외신은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관련한 속보 유 실장이. 네네, 오늘 속보 들어오면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챙겨요. 네. 자,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주에 시차를 두고 중국을 방문했죠. 지금 이제 정치권 공방이 되고 있는데 여야의 시각차가 큽니다. 일단 방중에서 돌아온 민주당 의원들은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 성과 홍보하는데 앞장을 섰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생경제특위의 방중 행보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입시 불평과 차별 해소,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마 다 민주당 의원인 듯 싶은데요. 본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한 명이죠. 민병덕 의원은 적절하고 용감한 행동이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던 것은 매우 적절하고 죄송스럽지만 좀 용감한 행동이었다. 직접적으로 싱하이밍 대사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민감한 부분이니까 안 했고요. 다만 이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대사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중국과 한국 관계가 파탄나는 그런 우리가 관계가 아니지 않냐. 헤어질 수 없는 부부 관계와 같은 관계다. 한중 관계는. 네. 제가 조금 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 얘기 하자마자 지금 막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회담이 조금 전에 시작됐다는 그런 외신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 부분은 유 실장이 끝까지 좀 챙겨주기 바랍니다. 한번 가볼까요? 지금 중국에? 네. 좀 정리 좀 해요. 제가 방송 끝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의원들의 경우에는 티벳을 방문했는데 그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의 방중에 대해서 국내임은 이 싱하이밍 대사의 외교 결례 발언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비판을 쏟아내는데요. 행사도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도종환 의원을 단장으로 7명의 의원들이 7명 의원으로 꾸려진 이 방중단이 지난 17일에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 박람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티베트는 중국의 강제 병합 이후 인권 문제가 대두되는 곳이죠. 적절치 않은 방문이라는 지적에 도 의원은 과거의 일이고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건 1951년, 5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은 관광과 문화를 통해서 엑스포를 하는 곳에 초청받아서 간 거거든요. 그건 좀 약간 별개의 문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발언도 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티베트에서는 현재도 자치주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요. 또 대만 문제와 신장 위구르 지역과 함께 이 티베트 문제, 중국이 불편해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5월에 G7 공동 성명에도 티베트나 신장 지역의 강압 노동이 인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었는데요. 조원진 전 의원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 지역에서 치른 행사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관광 차원에서 참석한 건 문제가 있다. 민주당의 가치와도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여야의 입장이 전혀 다르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오염수는 핵폐수 대 과도한 선동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루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오늘 탈당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죠. 여기에 사생활 논란과 동거남 관련 의혹까지 일면서 거취를 고민 중이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부담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박주루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를 키워주신 사랑하는 중구 영도구 구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합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못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두고 그 빚을 갚겠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자신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자 결국 탈당을 택했습니다. 22대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했는데요. 황보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인데요.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구 구의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죠.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이 황보 의원을 고발한 건인데요. 황보 의원의 전 남편 조송아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근거였습니다. 조 씨는 최근 이 내용과 관련해서 뉴스타파와 실명 인터뷰까지 진행했는데요. 선거가 끝난 뒤에 황보승희가 자꾸 장롱을 열어보고 하기에 뭔가 봤더니 에코백에 돈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흰 봉투에 주로 5만 원권으로 해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이지색 에코백 안에는 수십 개의 흰색 봉투가 있었는데 이름이 적힌 것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이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생활 논란입니다. 특히 이 황보 의원의 동거남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동거남이 황보 의원의 관용차와 보좌진, 사무실 경비를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죠. 이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동거남이 내년 총선에서 부산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를 접촉했다는 사실도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일단 황보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메시지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전 남편 조 씨의 폭행 이력을 꼬집었죠. 조 씨가 과거 가정폭력을 휘둘러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폭로했는데요. 황보 의원은 제게 복수를 하려는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경찰은 1년 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몇몇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피를 흘리는 자신의 모습, 구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팔의 상처, 찢어진 옷 등의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용기를 내서 이혼하자고 했을 때부터 저와 제 부모님, 동생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협박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정폭력범의 말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듯한데요. 다만 조 씨의 말은 다릅니다. 이 폭력을 행사한 적은 있지만 모두 황보 의원의 불륜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모든 걸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황보승희는 불륜을 계속 묵인하고 살아달라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부적절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20년 가까이 살면서 딱 2번 폭력을 썼는데 모두 불륜 때문이었습니다. 조 씨는 황보 의원의 불륜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이 귀책 사유가 있는 황보 의원이 자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을 하기로 합의도 했었다는 겁니다. 당시 당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던 황보 의원은 이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는데요. 임명 2달 만에 수석 대변인이 허은하 의원으로 교체가 됐었죠.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어제 수석 대변인에 전격적으로 임명되셨는데, 네, 예, 수석 대변인 상당히 중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중책이자 지금 시기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서요. 예. 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황보 의원은 동거남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메신저를 공격했습니다. 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국일보의 기자와 편집국장, 사장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 황보 의원의 적극적인 반박에도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이 사생활 논란과 동거남 의혹을 차치하더라도 황보 의원의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도덕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이 도덕성은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과의 비교 우위를 주장하면서 이 틈날 때마다 강조한 사안이기도 하죠. 내년 공천의 최우선 조건 중 하나로 꼽은 것도 도덕성이었는데요. 우리 당은 민주당에 비해서 어느 경우에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민주당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 하는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성을 가진 인사들과 철저하게
선을 그어 수준 높은 도덕성을 확립함으로써 범죄 비리 옹호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당내 여론은 둘로 갈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신중론과 강경론이었는데요. 신중론은 황보 의원이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한 만큼 당이 개입하긴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반면 강경론은 이 황보 의원이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황보 의원이 끝까지 버티거나 당이 감싸는 모습을 보일 경우 내년 총선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뭐 정치자금 만약에 위반했다라면 이것은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여당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도덕적으로 해이가 민주당에서 발생했던 가운데 여당에서도 사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여당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은 문제이죠. 이런 기류 때문일까요? 이 황보 의원도 최근 며칠 동안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죠. 이 동료 의원들에게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황보 승인 이런 관련해서 자진 탈당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차원에서 어떻게 조사하시는 계획이신지? 황보승 의원이 단톡방에서 언급을 하신 부분은 있는데 현재 뭐 제가 그 황보승 의원의 그 어떤 신변 결정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 확인된 바도 없습니다. 그 언급하셨다는 게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아니요. 자진 탈당의 의사를 언급한 게 아니라 고민하겠다는 그 언급이 있었습니다. 결국 황보 의원의 결정은 이 탈당과 총선 불출마였습니다. 사실상 이 정계 은퇴 선언에 가까운데요. 당에 더 이상 부담이 되기는 싫었던 모양입니다. 말 못할 가정사와 경찰 수사는 결자 해지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 끼친 심려를 생각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뽑아주신 지역 주민들께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넓은 해량으로 보듬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황보승희 의원에게 줌인해봤는데요.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장에선 이 황보승희 의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밝혔죠.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 당 차원에서 진행 중이던 당무감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황보 의원, 그래도 국회의원으로서 이 임기 마지막까지 지역 구민에 대한 책임은 다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제2의 황보승희를 방지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거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 보수 진영 인사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그런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 황보승희 의원이 할 얘기가 많겠지만 네. 저는 도대체 누가 황보승희 의원을 공천하고 추천했느냐 이 문제도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으면은 도대체 누가 황보승희 의원을 밀었느냐 또 그런 과정들이 부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네, 황보승희 의원이 결국 탈당 또 내년 총선 불출마를 오늘 오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부담을 느꼈던 모양이네요. 네, 황보승희 의원은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는데요.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건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보 의원은 국민께 끼친 심려를 생각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저를 믿고 뽑아주신 지역 주민께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넓은 해량으로 보듬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황보 의원은 모든 것을 겸허히 내려놓고 저에 대한 모든 비난을 오롯이 내 탓으로 돌리며 더 낮은 자세로 깊이 성찰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못난 부모의 일로 상처 입은 제 두 딸 위해 헌신한 삶을 살겠다면서 이 말 못할 가정사와 경찰 수사는 결자 해지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덧붙였습니다. 네, 아까 이제 박준호 앵커가 뒤에 간단히 얘기를 했던데 이제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당무감사는 중단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황보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탈당을 하면 더 이상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유상범 수석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본인은 굉장히 깊은 고뇌 끝에 선택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에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진행 중이던 당무감사는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봐서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아들이 수십억 원대 먹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NFT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다. 이런 의혹이 오늘 추가로 제기가 됐죠. 네, 오늘 한 언론이 보도를 한 건데요.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언오픈드라는 코인 업체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재직을 하면서 동시에 수십억대 먹튀 사기 의혹을 받는 NFT 다바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를 겸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김 대표가 해당 의혹에 대해서 국민 상식 수준에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대답하라면서 국회 가상자산 청문회에서 이를 다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김 대표가 이 아들이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해명했던 점을 꼬집었습니다. NFT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를 중소기업 직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 더욱이 이 프로젝트는 수십억 대의 먹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문제가 없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또 게임 개발을 목적으로 NFT를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받아놓고 약속했던 결과물을 내놓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먹튀 사기라고 부른다면서 김기현 대표는 NFT 투자를 미끼로 사기 의혹을 받는 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국민의힘 가상자산 진상규명 TF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재선의 진성준 의원이 단장을 맡았는데 그 TF에서 아마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이 부분을 다룬다고 하는데요. 아마 김기현 대표의 반박도 나올 텐데 저희가 내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난주에 이제 실천한 것을 두고 이제 기절쇼다라는 그 표현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잖아요.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 주말에 아예 반박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네, 맞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적인 모멸감을 무릅쓰고 이 실신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낸다면서 언론사는 발작을 포함해 편집 없는 풀 영상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전에 무릎 보호대를 찼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허황된 주장이라고 반발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사진 봐도 어느 곳에서도 무릎 보호대 의혹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커뮤니티를 인용했다는 장해찬 최고위원과 커뮤니티 네티즌에 대해서 허황된 주장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시와 구체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네, 장 최고위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 공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과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에 대한 고소를 시사했습니다. 네, 장해찬 최고위원의 입장도 계속해서 나왔죠. 네,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가짜뉴스 공장장 장경태의 자업자득이라고 비꼬았는데요. 이 고소부터 하는 건 김남국 의원한테 배운 거냐? 민주당 김앤장 참으로 대단하다라며 비아냥으로 응수했습니다. 또 왜 사람들이 장경태 의원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고 비판할까라며 기자회견할 시간에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잘못 살았구나 반성을 하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일과 관련해서 이 최고위원회에서 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해주면서 남는 장사를 했다고 오히려 반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가 청년 최고위원을 언급해 주는 것 자체가 쏠쏠하게 남는 장사였고 네. 더군다나 이제 폐륜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면서 뭐 온라인 여론이나 이런 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안 좋게 흘러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경태 의원을 톡 건드렸다가 이재명이라는 폐륜 대어를 낚았다. 정치적으로는 쏠쏠한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황보승이 자진 탈당 불출마 선언, 국민의힘 결정 존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이번 주 안에는 공식 출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 방향을 놓고 의원 기득권 청산이냐 팬덤 정치 해소냐 친명계와 비명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은경 위원장은 둘 다 혁신 대상이라며 일단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그만큼 정치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은 상황인데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쇄신이란 막중한 책무를 맡은 김은경 혁신위원장. 현재 혁신위원 인선을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당 지도부와 상견례를 갖기로 했죠. 혁신위도 곧 공식 출범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 중에 혁신기구에 이제 김은경 교수께서 언론 또 지도부와 상견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 내부 결론이 있습니다. 인선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그거는 지금 가칭으로 혁신위원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의 과제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친명계는 의원 기득권 청산, 비명계는 팬덤 정치 해소를 요구하고 있죠. 혁신이란 이름 아래 서로를 향한 칼날을 드러낸 채 말입니다. 야, 우리 민주당에 386 다선 의원들 정말 많은데 이거 빨리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 그게 사실은 민주당 혁신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도 교체하고 386 이제 정치 그만해라.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 및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당내에 짙게 깔려있는 강성 지지자들의 삐뚤어진 일그러진 그런 행태들을 조금 더 누를 수 있는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하자 당내에선 일단 김 위원장의 판단에 모든 걸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혁신위에서는 말 자체로 정권을 가지고 민주당의 이름부터 역할까지 다 혁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혁신의 내용까지 정하지 않을까. 김 위원장이 내린 결론. 기득권과 팬덤 둘 다 혁신의 대상이다. 일단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성 제고와 능력 강화, 기득권 해소를 혁신의 키워드로 제시를 했는데요. 의원 전수조사와 당원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혁신의 방향을 잡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혁신 과제를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출연한 혁신 과제 어떻게 풀어낼 거냐도 관심인데요.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의 정무적인 능력에 물음표를 붙였죠. 친명계와 비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소신껏 해법을 내놓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 김은경 위원장께서 정치인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이 민주당의 고차원적인 이 정치 방정식을 이 정치인 출신이 아닌 학자 출신이 오셔가지고 풀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니까 소비자 민원이라든 걸 법률적으로 해결해주는 그 관리자를 하신 거죠.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과 경험과 않느냐? 연륜이 없고 결국은 그냥 허수아비 얼굴마담 역할밖에 못할 거다. 김 위원장이 정치권과 거리를 뒀던 인사는 맞는 듯하죠. 민주당 내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분이란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지만 모르세요? 네, 몰라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이분에 대한 그 인물평은 우선 알지를 못하고 정치를 잘 모르는 혁신위원장. 과연 제대로 된 진단과 해법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의 결과에 따라서 자칫 어느 한 계파의 표적이 될 수 있겠죠. 김 위원장이 당 안팎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런 우려를 일축했는데요. 원칙을 세우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민망해진다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이 원칙에도 꼬리표가 달린 상황이죠. 동봉투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밝힌 언론 인터뷰 때문인데요.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국민 기대치를 떨어뜨릴 말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발언은 사실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좀 기대감을 확 꺾어버릴 수 있는 발언은 맞거든요. 사실관계가 그 제기된 의혹이 뭐 증거가 확실하게 그 종합적으로 보지 않는 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유보하는 건 몰라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검찰이 조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반면 검찰의 수사 행태를 지적한 게 아니냐 감싸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돈봉투 의혹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었을 거란 주석을 달았습니다. 수사 중이고 검찰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저는 읽히는데요. 직접 제가 뭐 들었던 내용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 실체적 진실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는데 이것을 검찰이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정도로 아마 저는 김은경 위원장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 당내 기대감은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온도차가 큰데요. 어차피 이제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으면 그분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단합해서 받쳐주고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 연명하기 위한 뭐 그런 방안에서 안출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여러 가지 나갈 방향이나 뭐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무성한 하겠습니다만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양측의 간극을 메우는 일, 결국 김 위원장의 손에 달린 듯 싶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미 혁신위원장이 한번 내정됐다가 이제 철회 사의를 표명해서 그렇게 실패를 하고 또 했기 때문에 우선 한번 이제 김이 빠진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반명 비명 간에 이 문제도 여전히 이제 평가가 다르고 평가가 다르다. 그러면은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 구성 상당히 고심 중이다라는 얘기를 아까 이제 발제해서 전해드렸는데 당내 인사는 일단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안에 혁신기구의 명칭과 혁신위원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혁신위원 수는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 현직 의원의 숫자는 2~3명으로 최소화해서 혹시 모를 계파 갈등을 최소화한다 이런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당 내에서도 혁신위가 원외 인사 중심이 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혁신위원은 가급적 원외 인사로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내 인사를 한다면 저는 가급적 뭐 초선 의원 중에서 좀 개혁적인 의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봅니다. 네, 현직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리에는 시민사회단체나 경제, 정치 전문가 그룹으로 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인사들을 추천받아서 합류를 요청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돈봉투 의혹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고 발언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혁신을 방탄과 동의어로 만드는 민주당의 재주가 놀라울 뿐이라면서 이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방탄위원장이라고 해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누가 봐도 범죄 혐의가 뚜렷해 민주당조차 발칵 뒤집히고 결국 혁신위까지 만든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는데요. 개혁적인 인사라더니 모든 걸 검찰 조작으로 몰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극단적인 팬덤의 의식세계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도 김은경 위원장을 정조준했는데요. 천안함 자폭설 인사에 이어 돈봉투 기획수사서를 주장하는 인물을 혁신위원장이라고 데리고 왔다면서 혁신마저도 쇼로 일관하면서 구제불능 수준의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총선 출마설 지난주에 저희도 좀 다뤘던 내용이고 정치권에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거주지인 서울 관악 또 고향인 부산 출마에 이어서 이번에는 호남 출마설까지 제기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각종 시나리오가 써져 나오고 있는 건데요. 조 전 장관의 호남 출마설을 제기한 사람, 다름 아닌 자타공인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박 전 원장은
조 전 장관과 연락한 적은 없다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동물적 감각에 따른 예측이다. 이런 전제를 깔았습니다. 새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예. 없는 길인데. 네. 그런다고 하면은 나는 무소속 혹은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있는데 네. 신당 창당이라. 저는 신당 창당에 더 무게를 둡니다. 예. 왜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판단이에요. 듣고 싶어요. 그리고 조국 장관의 지역구는 저는 광주다. 네, 박 전 원장은 조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어서 호남으로 간다면 단순히 배지를 달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요. 더 큰 꿈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조 전 장관의 이 호남 출마가 현실화가 된다면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항상 그리는 플랜이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 그다음에 영남 출신, 이분도 부산 출신이잖아요. 맞네요. 호남에서 지지를 받고 영남에서 출신이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기본 이제 플랜인데 사실은 조국 장관이 국회의원 한다 그러면 이분이 뭐 국회의원만 하겠다라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해서 호남에서 출마할 수 있다. 이런 뭐 시나리오죠. 이런 얘기에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죠. 네, 현재 신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양양자 의원은 신당이라는 건 시대가 주는 소명이라면서 과연 조국 전 장관에게 시대가 부여한 소명이 과연 있는가라고 되물었는데요. 호남 출마, 이제 특히 광주에서 나올 거란 전망에 대해서도 광주 시민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날 세웠습니다. 국내임 김근식 전 비전 전략실장은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주목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뭐 광주에서 무소속이든 신당이든 나간다 해도 거기서 당선이 된다 해도 결국은 2심 판결 나고 대법 판결 나면 감옥 가요. 그러니까 길 없는 길은 길 아닌 길을 가다 보면 결국 감옥행 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뭐 뻔한 건데 왜 대법관 판사예요? 벌써 뭐 판결까지 다 내려요? 제 그냥 개인적으로 1심에서 2년이 한 유죄 확정 났잖아요. 아니 국민의힘분들은 다 뭐 판사까지 다 하시나 봐. 대법관까지 다 벌써. 네, 재판 얘기가 나왔는데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또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 조 전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다는 거죠. 네, 오늘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항소심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이번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내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매월 셋째 주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인데요. 재판부는 조 전 장관 혐의 중 부정청탁 금지법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를 가장 먼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열린 준비 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조 전 장관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 기일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2016년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조 전 장관 가족이 대리응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아들이 다녔던 미국 조지 워싱턴대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서 따져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도 교수가 행위별로 금지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고지했는지 그동안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해왔는지를 묻겠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자괴감이 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사건의 범죄 사실 같은 것이 허락된다는 것인가? 미국 교수를 어려운 과정 속에서 데려와서 물어본다는 건 대한민국 재판을 희화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은경, 기득권 팬덤 둘 다 혁신, 계파 갈등 속 정치력 물음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